6월 3일 선거는 반역사적이고 반국민적이고 반민주적인 이 내란 세력들이 복귀할 수도 있는 선거입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내란 비호 대통령 후보가 다시 대통령으로 들어오고 윤석열이 다시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되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역사의 이 퇴행을 여러분 허용하시겠습니까? 꼭 막아야 합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대선까지 남은 날짜는 딱 5일, 그리고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이 돼서 역대 대선 중에서 동시간대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뜨거운 민심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의 정무 1실장 맡고 있는 김영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전투표 하셨나요? 내일 할 예정입니다. 내일 하실 예정이고요. 오늘 또 워낙 바쁘셨으니까. 네. 예. 지금 사전투표율이 상당히 높고 당에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일단 숫자가 높은 거는 뭐 여러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투표 열기가 높다는 뜻 아니겠어요? 민주당에서도 사전투표가 저희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조금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2022년 대선 정도 수준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그거보다 좀 높게 나와서 이게 12.3 내란을 경험했던 국민들께서 이 위기를 극복을 하고 정상적인 사회로 회복하는 것에 대한 열망이 너무나 크시구나라는 게 느꼈고 두 번째는 우리 사회가 대단히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비상계엄 군사 쿠데타에서 무너진 것에 대한 그 분노도 또한 같이 결부돼 나가면서 그것이 투표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올바로 발전해 나가는 방향으로의 출발인 민주주의를 잘 만들어내는 것이 세우는 예.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전 투표장으로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지역별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광주, 호남 이쪽에서 월등히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즉 광주 전남북에서는 상당히 높은 형태로 투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고 대구 경북에서 좀 낮은데 제가 보기에는 인구수로 비례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보면 큰 차이는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구 경북 부울경 인구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투표율과 전체 유권자 수를 보면은 큰 형태에서는 큰 다름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TK나 부울경에서는 좀 고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과연 현 위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극복해내는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아직 잠재돼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골목골목 선대위 상황실장도 맡고 있습니다. 골목골목의 민심들이 유세 현장에서 쫙 집계돼서 들어올 텐데 민주당에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이제 골목골목 선대위를 했던 기본적인 취지가 선거나 이 과정 속에서 일방적으로 우리의 주장을 얘기하지 말자. 예. 국민들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들어보고 그에 기반해서 민주당은 무엇을 성찰하고 무엇을 공약과 대안으로 내세울 수 있는지를 그런 과정으로 삼자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되자마자 사실은 먼저 경청 투어를 시작했고 그것을 이어받아 골목골목 선대위가 가자라는 취지로 진행을 한 거고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그런 문제에 관해서 대단히 어려운 문제에 관해서 많이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현재는 코로나 위기보다도 더 경제가 어렵다. 특히 소상공인, 저희들이 자주 만나는 분들이 대부분 직장인들은 출근을 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을 자주 만나면 그분들의 현재 어려움이 바로 보여서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빨리 좀 극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위기가 빨리 좀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가 좀 안전한 사회로 예측 가능한 사회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대동소이하게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을 좀 빨리 끊어달라. 네, 그렇습니다. 이런 요구네요. 민주당이 쓴소리도 많이 들으셨습니까? 민주당도 이제 실제로는 의석 숫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너희들이 강하게 아주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강하게
그 대응을 해서 잘해왔는데 민생을 보듬고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계셨습니다. 예. 네. 민주당이 지금 내란 종식 전면에 내세웠고요. 앞서 이재명 후보의 경기 수원에서의 지난 26일 유세 현장의 발언도 들어봤는데 어떤 측면에서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군사 쿠데타가 사실은 1980년 광주 학살 당시에 나왔던 비상계엄 군사 쿠데타 이후 45년 만에 처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고 정말 전 세계가 부러웠던 K민주주의의 나라인 우리나라에서 이런 군사 쿠데타가 있을지에 대해서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는데 그랬죠. 그로부터는 충격이 대단히 심했다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그러에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 국회에서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탄핵하고 헌재에서 파면을 했는데 예. 실제로는 그 이후에는 다음에 법적인 절차인 법 위반에 관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내란숙의 우두머리가 판사에 의해서 석방이 되니까 이게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많았던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들도 보기에 이게 과연 군사 쿠데타 비상계엄의 책임자에 대한 처리가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법적인 조치가 맞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것이 불안과 불안의 근거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예. 그건 사실은 법 체계로 보더라도 말이 안 되거든요. 내란 우두머리는 석방이 되고 내란에 같이 종사했던 종범들은 현재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는 이 상황 자체를 국민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사하고 진상규명을 하고 최고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명확하게 법적인 심판을 받는 것 이것이 진행이 돼야지 내란이 종식됐다라고 보는데 현재는 그런 과정이고요. 예. 엊그제 저희 국수본에서 압수수색을 했는데도 실제 국무위원들의 발언과 해당 CCTV 영상이 일치하지 않는 거로 봐서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봤을 때도 좀 더 구체적인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주장했던 특검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국수본 조사를 받았고요. 또 출국 금지된 상태로 확인이 돼서 이달 중순쯤부터 일단 출국 금지된 상태라고 하죠. 이런 이 수사가 아직도 이제 초기 단계인 것도 내란 종식이 안 됐다라고 판단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죠. 유효한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실제로는 보기보다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실제로는 국회에서 빠르게 계엄이 해제되고 진행되지 않았더라면 그 상황은 80년 광주의 상황과 광주의 상황으로 진전될 수 있는 대단히 큰 충돌의 지점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비상계엄의 문제에 관해서 국민적으로 대단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란 종식의 문제를 쉽게 우리들이 포기할 수 없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번 예. 대선은 거기에 대한 국민적인 심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당에서는 이미 탄핵이 됐다, 파면이 됐다. 그래서 헌법적 판단이 일단 끝났고 또 하나는 이미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지 않느냐. 사법부에 맡기면 되는 것인데 왜 자꾸 내란 종식을 이야기하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반박을 하신다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일관되게 저는 최소한 국민의힘은 민주공화국에서의 정상적인 당이라고 한다면 저는 민주 헌정 질서를 파괴한 비상계엄과 그것에 대해서 입장이 분명해요. 전 최소한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한동훈 대표 정도의 입장은 표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비상계엄을 반대하고 그것을 해제한 것에 찬성하고 그것을 이끌었던 내란숙의 우두머리의 탄핵에 찬성하고 그런데 제가 보면 지금까지 아주 명백하게 계엄에 반대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에 찬성한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예. 즉 그것은 현재 진행됐던 이 내란의 문제에 관해서 국힘과 김문수 후보는 일관되게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의 심판이 필요하다. 그에 따라서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정말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국민이 보기에 헌법이 보기에 법률에 보기에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번에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적 판단도 나왔지만
국민적인 투표로 다시 국민의 한번 제가 보기 심판의 과정이 재확인이 필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네요. 예. 민주당 공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법관 증언이 공약집에 담겼습니다. 구체적인 규모는 명시는 안 했고요. 역시나 상대당에선 상권 분립이 파괴될 것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입장도 질문을 드릴 수밖에 저는 없겠네요. 국민의힘이 현재 사법부 관련해서 법원 행정처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 잘 얘기를 들은지 모르겠어요. 대법원은 대법관이 부족하다라는 게 입장입니다. 예. 왜냐하면 사법 서비스를 받는 국민의 입장에서 재판이 적체되고 올바로 된 재판을 받기에 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도 사법개혁 관련한 것 중에 하나가 대법관의 증언 문제였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마치 이번 내란 계엄 사태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판결에 연이은 공약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는 2022년에도 동일한 공약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예.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대법원이 15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대법원장, 그 밑에 빼고 행정처장 빼고 12명이 대법관이 재판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사, 형사, 가사, 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재판을 3심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실제는 유유적절하게 재판을 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실제 그러한 수요는 대단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수를 명확하게 100명 이렇게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100명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기 때문에 네. 숫자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그러한 사법 서비스의 수요, 그다음에 그동안 재판 진행을 통해서 필요했던 여러 가지의 통계, 그리고 사법부의 판단, 그리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는 저는 사회적 합의와 논의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다라고 네. 보고 마지막으로 보는 저는 이것을 사실을 볼 게 아니라 정상적인 과정에서 사법부의 신뢰를 성립하는 일과 사법부의 개혁을 만드는 일은 수레 두 벽이에요. 신뢰를 높여나가고 그에 따라서 개혁을 해나가고 개혁의 힘으로 사법부의 신뢰, 국민적 신뢰는 높아지겠죠. 그런 견지에서 제도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바라보게 되면 그것을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저는 볼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법관 증언 문제는 제가 기억하기에도 언론에서도 많이 여러 차례 이전부터 많이 제기했던 것 같고 예. 대법관 한 명이 처리하는 사건 수가 너무 많아서 사건이 많이 밀려 있다 이런 분석 보도들도 꽤 있었고 그래서 그런 기억이 나는데 다만 시점이 대법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꽤 큰 상황에서 이걸 공약집에 담았기 때문에 여러 이제 해석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2022년 대선 때도 담겨 있었다. 동일하게 했고 예. 사실은 사법 분야에서 법조계에서는 대법관의 증언 문제는 계속적인 요청 사항이었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증언하는 것이 대법원이 국민적인 사법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하는데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예. 그리고 분야가 사실은 형사, 민사, 가사, 노동 등 대단히 많은 분야인데 그것을 지금은 그냥 순서대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증언이 된다면 각 전문 분야에서 대법관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되면 아주 빠르게 또 여러 가지 유유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예. 이 전문가들, 사법 전문가들의 얘기 속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숫자에 관해서는 저는 좀 폭넓게 열어놓고 그 이후에 사법부와 전문가들,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저는 조정하면 특별하게 사법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저는 숫자를 쓴다라는 것은 대단한 오해고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지역구가 수원에 있고요. 네. 수원에는 넓게 봤을 때는 삼성전자 본사도 있고 여러 이제 반도체 기업들도 있고요. 반도체 AI 분야에 대해서는 뭐 지역구 중심으로 해서도 많이 그동안에도 들으신 바가 있을 텐데 공약집에는 어떤 부분이 중점적으로 담겼습니까? 실제로 공약집에는 저희들이 AI 분야와 핵심 반도체, 2차 전지 등 첨단 전략 분야 관련한 지원들을 통해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미래 먹거리를 만든다 이렇게 됐거든요. 예. 삼성전자는 사실은 한 30년 동안 대한민국 삼성전자와 계열화된 1차, 2차, 3차 벤더들 같이 하는 협력업체에서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게 대한민국 GDP의 15에서 20% 정도를 담당했던 대단히 중요한 기업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잘 커나가는 것은 사실은 대한민국 첨단 산업이 잘 커나가고 대한민국 경제가 앞으로 잘 나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서 반도체 분야에 대한 지원들을 해왔던 거고요. 네. 반도체 분야 관련한 부분들은 지금은 사실은 엔비디아 관련한 HBM 분야에서 삼성전자가 기술 개발이나 이 분야에 관한 판단과 결정이 좀 늦으면서 약간 뒤처지고 있는데 지금 다시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현재는 국내에서는 SK 하이닉스 HBM 분야에서 선두제로 나가고 있고 삼성이 준비해 나가고 또 삼성은 다른 그 메모리 반도체나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새로운 영역과 HBM 분야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들을 하겠다라는 상황입니다. 예, 지원책이 많이 담겼다 이 말씀인데 네, 네. 사실 그런 주장도 해요. 역시나 제가 자꾸 상대 진영의 주장을 옮겨서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네네. 뭐 상대가 있는 것이니까요. 선거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 반기업적인 정책들을 펼칠 것이다. 이런 취지의 주장들이 나오거든요. 반박하신다면요? 저는 국민의힘이 기업의 변화와 사회 변화에 따라서 노동 시간의 문제와 이런 문제는 유연하게 발전해 왔거든요. 사실은 주 5일제를 도입할 때도 우리 사회가 주 5일제를 도입을 하면 경제 생태계와 경쟁력이 망해서 우리 경제가 무너진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 주 5일제를 단계적으로 잘 적용해 나가면서 이제는 정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워라밸, 그러니까 자기 한 일과 가정이 같이 발전하는 방식으로 노동시간의 문제와 그런 문제를 같이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산업혁명 시기는 뭐 16시간, 20시간씩까지 일했는데 지금 왜 줄였겠어요? 즉 생산성이 높아져 나가면서 노동시간이 생산성에 기여하는 바가 다른 기술 분야라든지 R&D 관련한 이런 부분에서 같이 융합해서 가게 되면 그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연구를 집중하고 집중해 나가는 다양한 분야의 장비, 여타 부분들이 포괄해서 나가기 때문에 시간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저는 구시대적인 판단이다라고 보고 현재도 미국에서도 뭐 엔비디아나 여러 가지 많은 기술 개발 업체들이 반드시 노동 시간에 의해서 그 기술 혁신이나 새로운 기술 만드는 게 아니라 새로운 스톡 옵션이나 여러 가지 동인들을 줘나가면서 개발자들에 대한 메리트를 주는 거죠. 예. 그렇게 좀 넓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민주당도 시간의 문제로 좁혀서 보게 되면 그건 대단히 구태적이다. 그 문제는 SK 하이닉스도 시간 52시간을 준수하면서 HBM의 기술 개발을 잘 해왔고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유연 근로시장에 의해서 집중해서 전체 총 노동 시간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노동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그럼 신청하면 허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르고 부인하고 있는 거라서 대단히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 네. 7인회 멤버라고 불리고 항상 이름이 언론의 보도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이다 이런 표현도 등장을 하는데 요즘은 측근이라는 표현 쓰면 오히려 더 불편하다라는 분들도 있던데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조언을 구한 게 있습니까? 김영진 의원에게요?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저희 7인에 관련한 것은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거라 특별한 의미는 없는 거고요. 존재하지만 또 존재하지 않는 부분이죠. 그래서 2022년 대선 때 어려운 시기에 같이 대선을 준비했던 사람들에 대한 지칭인데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특정 개인에게 무엇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조직과 시스템을 존중하고 그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전략은 전략 단위에 홍보는 홍보 단위에 비서실 단위는 후보실장에게 그리고 조직은 조직 단위에 하기 때문에 특정한 것을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후보의 지상이나 여러 가지 제언을 받고 저희들이 집단적으로 토론하고 결정해서 큰 방향을 잡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무 1실장 맡고 계시고 여러 이제 골목 상황 실장도 맡고 계시고 그러면 그런 이제 집단 혹은 조직에서 어떤 조언을 하셨습니까? 현재는 그렇죠. 그러니까 정무실 관련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이 선거의 큰 기조를 정했지 않습니까? 내란의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과 성장 그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도약을 통해 진짜 대한민국의 상을 우리 같이 만들어가자. 그러면서 극단적인 대립과 분열을 극복하고 통합으로 가자. 저는 이 큰 기조를 각 선거운동 기간 내에 오버하지 않게끔
과격한 언어라든지 또 그 국민 여러분이 보시기에 불편한 행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지 않고 적절하게 조정하는 부분과 전략이나 여러 가지 이 부분 속에서도 그 큰 방향에 같이 갈 수 있게끔 좀 오버하는 부분들을 좀 조정하면서 가는 역할, 그런 역할을 저는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3차 TV 토론회 때 발언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굉장히 비판 많이 하고 있고요. 다양한 종류의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김영진 의원 보시기에는 이 사안의 핵심은 뭡니까? 저는 이준석 후보가 본인이 그동안 쌓아왔던 정치적 긍정 자산을 그 발언으로 저는 다 잃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인내할 수 있는 범위와 그렇지 않은 범위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여성, 남성을 벗어나서 모든 국민들이 보기에 그렇게 느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느꼈고 저희 가족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패착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에 관해서는 제가 2022년에 이재명 후보 본선에 나가서 후보할 때 사무총장으로 총무부장을 하면서 그 사건을 접했던 사람입니다. 지난 대선에서요? 지난 동일한 사안입니다. 예. 그래서 인터넷 댓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터넷 도박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관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저희들 깜짝 놀라서 후보와 후보 배우자께서 확인을 하고 몰랐죠, 그때도. 그런 사실이 있는지. 그래서 확인을 하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 부덕의 소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까지 다 했거든요. 예. 그리고 아들은 그에 따라서 윤석열 검찰에 의해서 너무 심하게 모든 조사를 다 받았던 거예요. 개인의 정보라든지 개인의 인권을 다 무시하고 정보를 받아서 수사를 엄하게 심하게 받고 처벌을 받은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은 종료된 사건이고 해당의 당사자인 성인인 아들도 거기에 따라서 처벌을 받았고 또 부모로서 이재명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사과와 유감을 표명했던 사건이거든요. 예. 근데 그것을 제가 보기에는 침부수 봉대하여 그런 발언까지 그 테이블에 올려서 얘기했다라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이미 사과했고 법적 책임도 졌다. 네. 네. 이준석 후보를 지금 민주당에서 고발한 상태인데 추가로 고발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는 뭐 특별한 사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안건을 저는 이준석 후보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발언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날 유감을 표명하고 사과를 했잖아요. 예. 저는 그렇게 유지하는 게 맞는데 오늘 또다시 동일한 발언을 하면서부터 이준석 후보가 자살골을 넣었다라고 정치적 자살골이고 저게 의도된 자살골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단일화 얘기를 하면서 형식적인 단일화는 되지 않았는데 본인이 자살골을 넣으면서 그냥 내용적으로는 단일화를 시키기 위한 자폭 수준의 언사와 행동이 아닌가 그런 우려까지 드는 상황이에요. 예. 대단히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후보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다. 저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간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압도적인 해로움을 국민과 여성, 청년 모든 분들에게 줬다라고 예. 해서 저는 지금은 다른 우리한테 해명을 요청할 게 아니라 본인의 진실한 사과가 필요한 때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재명 후보가 기자들의 질문에 취임식과 관련해서 선서식으로 짧고 간단하게 해야 된다. 누가 당선이 되든이라는 전제 하에서 물론 지금 대선이 아직 5일 남았고 이제 사전투표 첫날이었기 때문에 섣부른 질문일 수도 있고 하지만 또 이번엔 인수위 과정이 없기 때문에 바로 다음 주 이 시간 정도 되면은 벌써 이제 취임을 한 이후가 되는 거잖아요. 누가 되든 간에. 그런 준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는 오늘 그 질의가 있을 줄은 예측하지 못했고요. 현재도 오늘도 사전투표에 최대한 다 했고 6월 3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선거라는 것은 항상 변동성이 있고 정치는 변화무쌍한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국민들이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평가할지를 저희들은 아주 무섭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취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지도 못했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도 지금 가정법을 써서 그러면 아주 간소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언급을 했고 현재 캠프나 당에서는 거기에 대한 것은 전혀
고려하거나 생각한 바가 없습니다. 예, 아마 제가 듣기에는 기자들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막 투표가 진행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에 대해서 언론인 입장에서도 예의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나왔고 답변이 나와서 제가 궁금해서 마지막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무 1실장이었습니다. 다름이 공존하는 위대한 나라. 우리는 또다시 답을 찾을 것입니다.